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뭐 국제정치는 뭐 항상 바쁘죠. 바쁜데 제가 그 최근에 조금 좀 놀라운 논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나오기는 3월 말에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미국이 북한을 결국은 폭격을 안 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작년만 하더라도 아마도 폭격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1년 동안은 뭐 그래도 평화무드가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이제 무산이 되고 그러고서 이제 군사적인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하노이 회담이 무산되고 딱 한 달 정도 됐을 때 미국에서 상당히 그 유명한 학자가 또 미국 국회에다가 이 제안을 한 것인데 북한을 궁극적으로는 군사 공격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논문이라기보다도 그 미국의 그 워싱턴 타임스라는 그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이제 기사로 났던 것입니다. 그 제목이 Military Options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그러니까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들 해가지고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글이 상당히 그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 쓴 사람이 피터 빈센트 프라이라는 그 박사입니다. 그 핵 관련 글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쓴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 책으로 이건 뭐 1999년에 나왔으니까 뭐 20년 돼가는 책인데 제가 이 콜럼버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때 뭐 이제 헌책방에서 이제 산 책입니다. 뭐 그냥 대충 읽어본 책인데 하여간 뭐 핵 전략으로 상당히 그 조예가 깊고 그 이후에도 책을 많이 쓴 닥터 피터 빈센트 프라이라는 학자인데 이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하고 얘기해가지고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요번에 하노이에서도 실패했다는 것은 북한 핵이 결국은 말로는 되지 않는 것을 평화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이 심각한 방안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 핵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들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이분은 북한의 그 군사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그 핵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서 미국의 도시를 뭐 파괴한다든가 이런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초점을 맞추는 것, 이 빈센트 프라이스 박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핵이 땅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터뜨리면은 그것이 그 요새 그냥 EMP라는 말로 씁니다. EMP, Electromagnetic Pulse라는 하나의 그 학술 용어인데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러니까 일렉트로는 전기라는 뜻이겠죠. 마그네틱은 자기고 전자 폴스, 뭐 폴스라는 게 이게 팍 퍼지는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뭐 전기장, 전자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될 겁니다. 이 개념이 EMP라는 개념이 이제 언제 처음 알려지게 됐냐면은 미국이 그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핵실험을 이제 지상에서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물속에서도 하고 공기 중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하와이가 완전히 그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전이 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고 그러지 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 공기 중에서 핵실험을 한 거하고 정전 사고하고 일치됐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EMP라는 것을 미국 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이 터졌을 때 그것이 정전, 아주 대규모 블랙아웃 정전이라고 그러죠.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해 냈는데 지금 북한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은 아직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지만은 그 나라들의 핵 전략은 상대방 적국을 EMP 공격하는 것이 하나의 그 핵 전략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가 북한이 핵이 미국에 와서 어떤 대도시를 공격한다는 것보다도 북한이 그 우주에서 핵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 사람은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미국 거의 전역을 전기가 나가게 완전히
정전 사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되면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문명이 완전히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분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그 우주에서 터져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전전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한 1년 동안에 뭐 미국 인구의 수십 %가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도무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냥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을 주장한 것이 그 미국 의회에서 나온 보고서에다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회에다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썼던 책 중에 그 제가 방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워스케어라는 책이 있고 이것 이후에도 여러 권을 썼는데 바로 제가 오늘 그 신문에 난 기사라지만은 그 보고서를 요약한 겁니다. 그 보고서가 Nuclear EMP Attack Scenarios and Combined Arms Cyber Warfar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미국 의회에 그 보고를 한 그러니까 이런 위협이 있으니까 여기에 미국이 대처해야 된다라고 한 그 보고서를 신문에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뉴클리어 EMP 어택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토에 그 미국 도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다 터뜨리는 겁니다. 핵을. 그러면 이제 미국 상공에다 터뜨리면은 미국 그 상공이 높아질수록 미국 전역이 포함됩니다.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294마일, 그러니까 1마일이 1.6km니까 294마일이면 한 거의 4,500km 되겠죠. 지구 한 4,500km 되는 데서 북한이 2017년 9월 4일 날 실험했던 거가 이제 한 10만 톤 되는데 그거를 터뜨리는 거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은 294마일 상공에서 폭파시키면은 미국은 다 들어가고 캐나다도 상당 부분이 정전이 됩니다. 그리고 19마일에서 터뜨리면은 미국의 이제 중간 그 가운데가 들어가고 62마일 여러분들이 지도 보실 거예요. 그래서 124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200km 상공에서 터뜨리면은 미국 본토가 다 정전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분이 북한이 인공위성이 지금 2개가 지구를 돌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다가 북한이 그 핵을 장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인공위성에다가 북한이 핵을 장착하고 그 인공위성이 미국을 지날 때 그 떨겨뜨려가지고 터뜨리는 그런 것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은 EMP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 아예 이렇게 참 아주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는데 북한의 EMP 폭탄이 터지면은 그 EMP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은 we could lose 90% of our population within a year. 1년 사이에 인구의 90%까지 이를지도 모른다. Due to a wide variety of factors. 이제 전기가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예를 쉽게 얘기해서 여름에 에어컨을 못 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게 그 지금 현대인들이 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옛날에 그거 없이도 살았는데 이런 등등 냉장고도 없어지고 뭐 전기가 없어지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팩터를 있지만은 인구의 90%가 1년 안에 없어질 수 있다. According to the EMP Commission, 그 EMP 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이 나라에는 EMP 공격이 핵 군사 독트린에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미국한테는 실존적인 위협이다. 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은 1850년대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전기가 다 없어지면은 1850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 인구의 90%까지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미국 사람들은 그 앱솔루트 시큐리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소개한 책은 198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 비슷한 책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무서우면 패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바로 이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가 쓴 이 보고서도 바로 미국이 앱솔루트 시큐리티를 추구하는 그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인공위성이 두 개가 있답니다. 2개가 지금 우주를 돌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 상공으로도 나는데 거기다 핵을 장착했다가 어느 날 그것도 곁들이면 미국은 다 죽는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만 놔둘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 저자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뭐 국제정치학자답게 아마 그 자연과학적으로 핵물리학 이런 걸 하시는 분 같아요. 김정은의 목적은 지금 시간을 버는 겁니다.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제 평화를 한다고 이제 하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충분한 숫자의 ICBM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뮤추얼 어셔드 디스트럭션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 핵전략 이론을 한번 따로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뮤추얼 어셔드 디스트럭션, 우리 서로 다 죽어 그런 뜻입니다. 상호 확실 파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핵 공격하면은 소련이 뭐 다 죽겠죠. 그런데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남아가지고 그거로 다시 보복을 하면 미국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죽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못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몇 발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번에 제가 그 호주의 그 좌파 학자가 쓴 펜브로크라는 학자가 크레디블 디터런스를 북한이 가지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100번 때리면은 북한도 한 번을 미국을 때릴 수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대도시를 파괴하는 것이면은 바로 크레디블 디터런스가 되는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전쟁 억지력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빈센트 프라이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은 북한은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제 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의 목표는 시간을 벌어서 미국과 MAD 상호 확실 파괴, 뭐 우리 학자들이 상호 확증 파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MAD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그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의 그 1월 1일 날 한 말이 맞다 치면은 그것이 미국과 MAD 다 죽는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김정은이 했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은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을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2018년 1월 1일 신년사죠. 이것이 맞는다면은 미국하고 MAD를 달성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뭐 그런 상황이 됐으면 김정은이 뭐하러 미국하고 대화하겠습니까? 미국 도시 하나를 100% 죽일 수 있는데 그때는 김정은이는 마음 놓고 대남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음 놓고 위협을 해도 되죠. 우리는 뭐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은 우리를 못 도와주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참 오면은 뭐 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프라이 박사가 하여간 지금 보라 말이지 경제 제재도 지금 먹히는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학의 그 일반 이론에 의하면은 경제 제재는 성공할 확률이 낮다가 맞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트럼프라든가 지금 미국의 그 일각에서 야 그래도 지금 북한이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뭐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중국하고 북한 사이의 교역액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 일반 이론에 의하면은 경제 제재는 그렇게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 거로 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번 지난 언젠가 설명을 했었죠. 북한의 그 아주 초호화스러운 자동차들이 많다는 거. 뭐 벤츠도 있고 뭐 롤스로이스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봐라. 이렇게 김정은이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다 사는데 이걸 경제 제재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경제 제재도 지금 아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미사일 조립 시설을 분산시키고 있다. 분산시키는 건 뭡니까? 미국이 공격할 때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다 분산시켜 놓는 것이죠. 참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핵시설을 다 분산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전제를 깔아놓은 겁니다. 김정은은 시간을 벌어서 결국은 미국과 MAD 상황을 만들려 하고 그리고 경제 제재는 성공 안 되고 말로 하는 것도 물론 성공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북한은 미사일 조립 시설을 분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더 콩그레셔널 EMP 커미션이라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 EMP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콩그레셔널 EMP 커미션을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죠. 이 보고서 작성한 것이 신문기사에 나온 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EMP 커미션 보고서는 북한의 인공위성이 지금
미국 위를 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데 미국 땅 위를 이렇게 날고 있어요. 이렇게 돌 때마다 미국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오빗하고 있다. 미국 위를 날고 있다. 만약 그것이 핵으로 무장한 인공위성이라면은 could black out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정전 상태로 빠뜨려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EMP 공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정말 앱솔루트 시큐리티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이 설마 북한이 미국 전체를 정전시키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북한이 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거가 제가 그냥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EMP Commission recommends shooting down these satellites over uninhabited regions. 그것이 지나갈 때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죠. 그걸 요격해서 격추시켜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안 사는 데 떨어지게, 사람 안 사는 곳에 이제 폭발되면 그 가루들이 떨어지겠죠. 이제 조각들이. 사람이 안 사는 데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미국 의회의 EMP 커미션이 지금 북한 인공위성 2개 있는 거를 요격하기를 권유한다. 예, 이거 어떻게 요격하겠습니까? 가서 쏴버리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북한이 마지막 실험을 한 것이 2017년 9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이걸 수소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폭발력을 10만 톤으로 봤습니다. 10만 톤이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에 5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만 톤짜리 폭탄이 이제 미국 상공에서,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우주에서, 이게 어느 이상 올라가면 우주라고 그러죠. 거기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제가 아까 지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How a North Korean EMP could affect the US electrical grid.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전기가 다 흘러가는 걸 electrical grid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리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했는데 294마일 상공에서 그 핵을 터뜨리면은 북아메리카 대륙, 멕시코, 캐나다까지 다 커버가 되는 그 방대한 지역이 정전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림을 이제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없애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인공위성 2대를 지금 2개가 있는데 그것을 격추시켜 버려라. 그리고 그 2개를 격추시키는 것은 군사 옵션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most easily executed military operation,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군사 작전이다. 미국은 그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 정도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한테 미국은 도무지 너희가 핵 무장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가 주장한 첫 번째 군사 옵션은 우주에 떠 있는, 그리고 미국을 궤도로 돌고 있는, 그 궤도 이제 지도 보니까 뉴욕보다는 바깥쪽이고 대서양 북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안 된다. 이것을 격추시켜 버려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번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another military option, 조금 더 과감한 군사 작전이 있다. 그것은 more ambitious and riskier.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과감하고, 과감한 만큼 또 위험도 많죠. 그거는 뭐를 포함시키냐면은 인공위성 2대는 물론 거기 포함이 되고, 지금 북한의 ICBM을 12개 내지 20개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2개에서 20개 정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여기다 지금 핵을 장착했느냐는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사일이 대포동2 같은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치는데 그것이 12 내지 20개가 있는데 그것을 정밀 공격해서 폭파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 내지 50개의 IRBM은 중거리 미사일이죠. 한 5,000km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0개의 mostly non-nuclear bombers, 북한의 그 비행기가 있습니다. 폭격기가 있는데
그 폭격기가 뭐 성능은 좋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폭탄을 싣고 폭격을 하게 될 경우는 위협이 되죠. 그래서 60대에 mostly non-nuclear bombers, 이건 핵 폭탄을 싣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폭격기 60대를 파괴를 하고, 그리고 심포급 미사일 서브마린이 한 척 있습니다. 한 척의 심포 미사일 서브마린을 파괴하고 12대의 리타이어드 골프 미사일 서브마린스, 지금 이제 현역은 아닌데 그 소련제, 옛날에 소련으로부터 산 잠수함 중에 골프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12대를 파괴하고, 그리고 서해, 우리가 그냥 흔히도 동창리라고 그러죠. 동창리의 그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고, 그리고 영변의 뉴클리어 컴플렉스,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고, 그리고 including a nearby clandestine uranium enrichment facility, 그 영변 부근에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은밀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파괴하면 된다. 이게 두 번째 옵션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되느냐, 미국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굴 속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느냐? 그거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할 때, 미국이 이제 전쟁하면서 무기가 막 발달을 하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이 게릴라들이 전부 땅 속으로 이제 산에다가 굴을 뚫어놓고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굴 속을 들어갔으니 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미국 군인들이 미국 과학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굴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폭탄이 전쟁터에서 요구한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한 6개월 정도 만에 그 폭탄이 만들어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폭탄 이름이 뭐냐면은 소모베릭이라고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모베릭이라는, 그러니까 소모베릭이 뭐로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냐 하면은 이제 굴이 있는데 굴을 이제 이놈들이 그 돌 같은 거를 막아 놓잖아요. 그러면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돌을 깹니다. 그럼 돌이 깨지면 이제 굴이 비죠. 굴 속이 이제 뚫리죠. 그러니까 바깥하고 연결이 되죠. 두 번째도 거기다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 속에 있는 산소가 다 빨려 나와 가지고 속에 있는 사람이 질식사하는 겁니다. 그걸 소모베릭이라고 그러는데 그 폭탄을 미국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굴 속에 있는 것도 굴 속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 시설을 폭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모베릭 폭탄을 만든 사람이 그 앤 듀옹이라는 여자 박사인데 그 사람이 월남 사람입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의 그 후손인데 그 앤 듀옹이라는 사람이 그 폭탄을 발명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굴을 한 거의 1만 개 정도를 그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소모베릭탄을 써가지고 살해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할 수 있어야지 또 하는 것이죠. 근데 북한의 방공망은 정말 그 고물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미국이 이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도 일렉트로닉 카운터 메저를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미국의 폭격기들이, 미국의 전투기들이 북한을 들어가 가지고 ECM 작전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일렉트로닉 카운터 메저, ECM 작전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역으로 북한을 전기가 없는 사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들어가서 전자를 쏘는 거죠. 그럼 북한이 그냥 배터리고 뭐고 전기 시설이 다 죽습니다. 그럼 북한도 이제 전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로 무료화 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지스 구축함으로 또 미사일 날아온 건 맞고, 이 방법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 오는 것은 그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맞고, 그리고 ECM 공격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이제 무료화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90년도였습니다. 지방 전남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날 정말 너무 하늘이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하늘이 시끄러웠는데, 제가 강의를 마치고 송정리 공항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공항을 가다 보니까 미국 전투기들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날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군사 전문하시는 우리 선배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전쟁 연습을 할 때
그 북한군 사령관 역할을 담당하시던 그 장군 출신 선배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내가 그 강의하러 갔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미군 폭격 연습하는 거 그랬더니만은 그 비행기들이 알래스카에서 온 비행기들인데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을 ECM 공격을 하는 연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ECM이라는 거는 북한의 모든 전기시설을 마비시키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미국이 그런 연습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았는데 바로 지금 이런 작전을 할 때 ECM을 먼저 하고서 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를 쓴 것을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이제 더 과감한 건데 세 번째 옵션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두 번째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표적이 150개 정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150개 정도가 없어지는데 이거 하는데 미국이 몇 시간이면 된다라고 이 사람은 썼습니다. 전부 150개 미만의 표적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3척 오면 된답니다. 항공모함이 3척 오고 글로벌 스트라이크 포스를 사용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그 부대를 전략공군사령부라고 그랬습니다. 이 글로벌 스트라이크 포스는 2009년부터 지금은 글로벌 스트라이크 코맨드니까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지구 공격 사령부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더 뭐 이제 강화된 부대겠죠. 그러니까 미국 공군과 그리고 항공모함 3척을 활용해서 수시간 이내에 북한에 있는 150개의 타겟을 다 괴멸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더 큰 거, 이제 세 번째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타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것까지 다 포함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Destroy North Korea's almost entirely non-nuclear 300 and 400 MRBMs.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중에서 핵을 달지 못하게 돼 있는 거. 미국까지 날아오고 뭐 그런 건 아닌 것들이죠. 논뉴클리어 근데 300 내지 450개의 MRBM 그리고 600 내지 800개의 SRBM. SRBM은 이제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요 MRBM하고 SRBM은 일본하고 한국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300 내지 450개의 중거리 미사일, 600 내지 800개의 단거리 미사일까지 다 없애는 방법.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과감하고 더 위험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 북한이 이제 반격을 할 가능성도 이제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을 향한 북한의 핵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작전이다. 그리고 요구하는 데는 며칠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데이스라고 썼습니다. 데이스. 여러 날이 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여러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 날이 걸리는데 확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은 신속한 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 신속한 외과 수술적 작전. 그러니까 striking quickly, surgically against the smallest number of targets.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소의 표적을 빠르게 그리고 외과적 수술하는 식으로 그리고 전면전으로 오해되지 않게 이제 작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마지막 부분에 약간 그 좀 뭐 김정은한테는 무지하게 화나는 얘기겠지만은 김정은을 사이코패스라고 쳤습니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like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이게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한국말로도 사이코패스죠, 그냥. 폭력성을 동반하는 이상심리 소유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뭐 하여간 뭐 우리가 가까다 신문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나오죠.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들이 정말로 자기가 얻어맞을 때는 반격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빈센트 프라이 박사가 세 사람을 그 예를 들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정말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 타분 앤드 사린 러브게스, 사린 가스, 이거 뭐 그것도 아주 잔인한 무기죠. 그거를 결국은 쓰질 않았답니다. 왜? 그거 쓰게 되면은 정말 그 당시로는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연합국도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이코패스가 생각보다 그것을 쓰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최악의 무기는 쓰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오시락 핵 발전소를 그 핵무기 공장이죠, 사실은. 그거를 폭격했을 때도 1981년인데 그때도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1991년에 그리고 2003년에 미국이 각각 공격했을 때도 별다른
보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리아의 그 아사드 그 대통령도 뭐 이것도 이제 사이코패스죠. 그 친구도 미국이 2018년에 공격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2007년에 또 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도 그냥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반응을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가 보통 때는 무지하게 용감하고 정말 그 잔인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지금 역사에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 가서 때렸을 때 반응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김정은을 그렇게 순식간에 빨리 공격하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이런 북한의 그 인공위성 2개를 격파시키는 거, 이거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핵을 날 수 있는 그 약 150개의 그 핵 운반 시설과 핵무기, 요것도 몇 시간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일본까지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미사일을 다 없애는 거, 이제 수백 개를 없애는 거죠. 그거는 며칠이 걸릴 수 있지만은 그것도 빨리 하면은 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독재자들이 정말로 가서 때렸을 때 반격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꼭 된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서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북한 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작전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Denuclearizing North Korea forcibly is very risky. 이렇게 그 힘을 사용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이거는 뭐랑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핵을 놔두고 사는 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핵무장한 김정은과 MAD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일이며 이건 레클리스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will surely kill millions,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있지만은 이걸 가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하지 않은 채로 핵무장한 김정은과, 즉 미국하고 상호 확실 파괴 상황에 놓이게 된 김정은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냐? 이 사람은 아주 그 노골적으로 썼죠. Living with nuclear armed North Korea, surrendering to mutual assured destruction with 김정은 is reckless. 이거는 무모한 일이고 and will surely kill billions. 수백만을 죽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장에 궁극적으로 성공한다면, 즉 미국을 한 발을 때릴 수 있는,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다음은 이란이 된다. 이란. 이걸 가만 놔둬야 되는 것이냐라고 보고서를 이제 썼죠. 보고서 쓰고 3월 26일 날 워싱턴 타임스에 이 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 미국의 그 신뢰할 수 있는 학자가 쓴 것이고, 이 보고서가 바로 미국 의회에서 나온 보고서라는 사실에 우리가 그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그 EMP까지는, EMP도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어느 날 미국 상공에서 그걸 터뜨리면은 정말 미국이 그 뭐 이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이런 위기를 우리가 감내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그 말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북한 문제가 어려운데 바로 미국이 이와 같이 이제 북한을 때려야 하겠다라는 보고서, 뭐 북한도 다 이 보고서를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거가 나오는데 바로 어제 신문에 이제 나온 얘기죠. 미국이 그 사드 훈련을 평택에 와서 했습니다. 평택. 그 사드가 200km 정도 나가는 미사일입니다. 근데 성주 경상북도에서 하면은 이 수도권이 커버가 사실은 안 되죠. 그 저 남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6일 동안 미군이 평택에 와서 사드를 발사하는 그 연습을 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사드를 발사하면은 서울까지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서부터 200km 안이 보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미군이 그 훈련을 다 하고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페이스북으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주한미군이 평택기지에서 사드 정교 훈련을 실시한 것은 유사시 평택기지는 물론 수도권을 북한 노동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아주 정확한 분석을 이거 우리 유용훈 그 군사 전문 기자가 이제 쓴 그 기사입니다. 그 지금 현재 있는 미사일이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로 완벽하지가 못해가지고 이제 사드를 갖다 놨는데 사드를 갖다 놓은 위치가 너무 남쪽이다 보니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데는 북한이 공격했을 때 막기가 어려운데 지금 평택에 와서 사드 미사일을 발사하는 연습을 했다. 이 훈련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금방 그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가 쓴 그 보고서 내용하고 아주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한반도가 안전하지 못한 것이죠. 안전하지 못한 것이고 언제든지 이제 그 위험한 상태가 됐는데 그 냉전 시대 때 미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련하고 만약 싸우면 다 죽는데 그 싸워야 되느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그러면 소련 밑에서 살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better dead than red. 죽는 것보다 공산주의 밑에서 사는 게 낫냐? better red than die. 죽는 것보다는 거기서 사는 게 낫냐? 거기서 살기보다는 죽는 게 낫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살아있는 것이 낫냐? 그래도 거기서 살지 않고 죽는 게 낫냐? 그 논쟁에서 죽는 게 낫다가 더 다수설이었다는 것이 냉전 시대 때 미국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죠. 예, 바로 이런 그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그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하여간 그 한반도 문제가 북한 핵 문제가 이제 잘 해결되는 것이 좋은데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이 목을 조르고 있고 저는 그 미국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그 행정부가 북한이 거의 이 막바지에 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는 그거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얘기했듯이 absolute security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력 공격론이 또 지금 다시 이제 나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북한 핵을 없애는 데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전혀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가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침 그 4월 25일인데 김정은이 그 블라디보스톡을 가가지고 푸틴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오늘 완전히 뉴스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앞부분만 조금 그 뉴스를 봤는데 김정은이 아주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뭐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여기서 그 별로 나올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푸틴이 북한한테 해줄 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그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 미국이 제재를 하는 것을 푸틴이 좀 위배를 해가지고 제재로부터 북한을 좀 구해달라는 그 얘기인데 푸틴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미국에 거부하기가 사실은 이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미국으로부터 당할 손해가 너무 크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잘 되지가 못하는데 뭐 말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외교적인 언급을 한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조선이 현재 하고 있는 발전해가는 북남 대화를 지지한다. 뭐 북한 말로 북남 대화 되겠죠. 그리고 뭐 미국하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도 지지한다. 이거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반갑다. 뭐 이거 그냥 하는 인사고요. 여기서 이제 그 특별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결국 국제 정치는 그 힘의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러시아한테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조그만 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에 그 뭐 주요 국가의 GDP를 표시한 것인데 러시아가 2016년도 GDP가 1조 2,831억 6,200만 달러입니다. 그 바로 밑에 한국이 있는데 한국은 1조 4,111억 4,2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러시아보다 GDP가 더 많습니다. 한국 땅에 러시아는 한국 땅 넓이의 170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는 지금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러시아는 1700만 평방킬로미터에 되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넓은 나라죠. 땅 넓이가 우리나라의 170배가 되는데 인구도 저기는 뭐 1억 수천만이 되니까. 그런데 GDP가 우리나라가 세계 11등이고 러시아가 세계 12등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살기에도 지금 정신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인데 2014년에 러시아의 GDP가 2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1조 3천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7천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에는 1조 2,670억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2, 3년 사이에 러시아의 GDP가 한 40%가 줄어듭니다. 이 40%가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2014년에 셰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셰일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이 중동산 석유 수입을 대폭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생산한 석유가 이만큼 남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 나라 GDP의 거의 반 정도가 그 기름 팔아서 버는 돈입니다. 근데 기름값이 2014, 2015년 사이에 국제 유가가 1배럴당 110불이 1배럴당 40불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그냥 망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 셰일 혁명은 뭐 이건 지금 이제 완전히 진행 중인 혁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다른 특별한 상품이 없이 기름 팔아먹고 사는 나라로서 이제 이것이 회복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로 2018년 데이터 또 보시면은 러시아의 GDP가 그래도 2017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2016년보다. 그래서 1조 5,760억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GDP는 1조 6,560억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그리고 2015년부터 2015, 2016, 2017, 2018년 연속적으로 한국의 GDP는 러시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의 국민소득은 2018년 기준으로 1,950달러인데 지구 평균이 11,727불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지구 평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푸틴이 자꾸 신무기 개발하고 그러는 건 조금 그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뭐 이제 앞으로 나올 책이지만은 그래서 푸틴의 외교 정책은 그 오로지 스테이터스, 과거의 영광 여기에 그 푸틴의 외교 정책의 목표가 맞춰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좋은 잠수함을 지금 가지고 있을 그럴 경황이 없는 나라인데 그런 걸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은 그냥 오로지 과거의 영광 뭐 이런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러시아의 GDP는 대한민국보다도 못하고 지금 러시아 자기 코가 석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김정은이 러시아 가서 이렇게 큰 기대를 할 것 없습니다. 과거의 소련이 아닙니다. 미국하고 냉전을 벌일 때 김일성은 소련 가서 이 미국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가서 부탁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 가서 이 미국 사람들 좀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이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다음 기회에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국내 정치에 이제 변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그 두 번째 강의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